네, 계속해서 세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역 통계 데이터 확충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분의 연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후에 윤충식 서울특별시 데이터 전략 과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통계과 유인상 사무관님께서 민관 결합 데이터 공유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처 유인상 사무관입니다. 저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통계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과에서 오늘 포럼의 제목이죠. 그 지역 통계 데이터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통계청이 작년 10월 1일자로 국가데이터처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직의 미션이 기존의 통계 생산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빅데이터 통계과도 작년까지는 뭐 통신 모바일 자료를 활용해서 근로자 이동 형태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제조 한 달 살이 분석 아니면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 특성 분석과 같은 이런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과에서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 기반의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를 심층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서 공유하고 활용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 과에서 행안부랑 공동으로 발표하던 생활인구를 올해 같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의 수요를 받아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정보를 제공받고 또 저희 빅데이터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또 분석해온 노하우를 지방청 지역통계과에 공유를 해드리면 지방청 지역통계과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협업 체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네, 그래서 올해 시범 지역으로 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신안, 대전, 중구 이렇게 진행 중인데 가평은 서울에서 강원도로 관광객들이 거쳐가는 도시로 가평군에서는 거쳐가는 인구는 많은데 이 인구들을 어떻게 가평군에 관광객으로 유입을 할까 이런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안 같은 경우는 그 섬 지역이죠. 그래서 이 섬 지역의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계절 편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대전 중구는 대전의 구도심 지역인데 이 구도심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활 인구 지역 맞춤형 생활 인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금 생활 인구는 그 저희 본부 빅데이터 통계과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이제 지방청 국가데이터처 내부에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부터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국가데이터처 외부의 기관과 공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용자 분들께서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데이터 입수 협의하고 이제 데이터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그다음에 가명 처리가 적절하게 됐는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받은 이후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을 하고 또 결합한 데이터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3법에 이런 절차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협의해서 최종 반출하는 데까지 300일이 걸린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입수 협의하는 것부터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책에 반영할지부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기획하는 단계랑
또 반출한 이후에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는 단계까지 하면 1년이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해 드리고자 저희 이제 국가 데이터처의 빅데이터 통계과가 중간에 끼어서 이용자들이 저희 빅데이터 통계과에 이제 수요를 제출하시면 저희 빅데이터 통계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일반 이용자들 분들께 결합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이런 절차로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기관들도 다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를 지금 7월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 단계를 거쳐서 다음 주에 아마 직인을 찍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10개 기관, 10여 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일단 데이터 제공 기관은 저희 국가데이터처의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민간은 SK텔레콤, KCB, 신한카드, SK브로드밴드,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데이터처는 인구, 가구, 주택 등 등록부 자료 2024년 기준의 전수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 데이터는 SK텔레콤은 전화, 문자, 그리고 그 기지국 정보를 활용한 방문지 체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록 등을 활용하고, KCB는 자산 소득 대출, 연체, 신한카드는 업종별, 지역별 카드 사용, 건수 구매 뭐 등등 해서 민간 데이터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0개월치 자료를 이제 결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한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 데이터청에서 지역 통계과에서 같이 이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지방 정부는 이제 지금은 통합이 됐죠. 광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충남, 그리고 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참여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 기관들께 사전에 어떤 분석을 하실 건지 분석 주제를 받았는데요. 1인 가구와 청년의 혹은 고령자들의 이제 거주나 이동 소비 뭐 이런 주제 분석 주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달 앱이나 대리 기사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용과 관련된 그런 주제도 많이 있었고, 또 최근 기사에 많이 나오는 그 쉬었음 청년에 관한 이슈에 대한 분석도 저희 국가데이터처의 취업활동 등록부와 그 다른 민간자를 연계해서 쉬었음 청년들이 어떤 이동 형태를 보이며 어떤 소비를 하는지 그런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서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자료를 실제로 가명 처리해서 앞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가명 처리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실제 이용자분들께서 이용하시려면 앞으로 몇 개월의 시간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석 결과 및 활용을 예측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1인 가구 고령층 취약계층의 생활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방문객이 어디에서 우리 지역으로 방문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방문했는지, 그리고 방문해서 방문한 사람들의 특성들이 나오겠죠. 청년층이 방문했는지 고령층이 방문했는지, 이 방문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방문했는지, 방문해서 카드를 뭐 어디에 얼마큼 썼는지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광객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에 요거는 전라북도의 사례인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배달 기사를 지역의 편의점과 연계해서 쉼터를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쉼터를 지정하는데 저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쉼터를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결합해서 활용하는 게 그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그 법과 제도와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국가데이터처에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 중이죠.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업체, 연구원, 학교 등의 협업체계가 사전에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300일이라는 그 기간이 단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협업체가 구축되면 양적 질적인 그 데이터가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과 예산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로 하겠죠. 예.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업무를 저랑 저희 주무관님 둘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특히 지방 정부에 계신 분들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셔라 하면은 꼭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이런 표현을 상투적으로 썼는데 저는 전문가라고 썼다가 지금 담당자로 바꾼 게 요즘에 뭐 AI 같은 게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도 전혀 전문 지식 없이도 뭐 소스 코딩을 하고 뭐 분석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데이터나 AI 관련 부서들이 요즘에는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관심 있는 담당자를 잘 지정을 해서 양성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이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좋은 방향으로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학인재정책과 임대진 과장님께서 지방세 연계를 통한 불법 농지 조사 및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세 연계를 통한 불법 농지조사 및 지방재정 확충을 발표하게 된 임대진입니다. 좀 지루하시죠? 자,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하시게요. 자, 기지개 한번 켜시게요. 좋습니다. 좀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과장 맞지 않습니까? 5국 3특 지역균형 발전, 딱 거기에 맞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지금 23일째입니다. 지금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전남과 광주 가장 크게 싸우는 게 뭐냐면 근무지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부서가 옮기지 않게 해달라. 그게 가장 크거든요. 실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입사한 지역에서 있는 게 맞죠. 만약에 입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자체는 약간의 리스크가 많습니다. 물론 3대가 덕을 쌓아야 나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재명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7월 1일자로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됐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구 소멸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깨고 다음에 균형 발전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절된 경계를 허물어서 저희 압도적 성장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과격 유상과 함께 정부로부터 매년 5조 원씩 총 20조 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선물을 하나 더 받았는데요. 이게 단군 이래 호남 최대의 개발이라는 800조 원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입니다. 부지, 전기, 용수, 그리고 인재. 그 중에서 전기하고 용수는 전남에서, 그리고 부지와 인재는 광주에서 이렇게 책임짐으로써 통합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공항, 여기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군공항 부지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30년 묵은 이게 숙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미친 해결법이었습니다. 앞으로 통합된 광주 전남이 지방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농업법인의 불법 사례, 그다음에 현황 및 조사 배경,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창의적 조사 방법과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자 유전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농업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 한번 보시죠. 여기는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데인데요. 농산물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했던 법인이 불과 몇 년 만에 토지를 분할해서 이를 매각했습니다. 결국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해산해버렸어요. 또 한 법인, 양도업을 하겠다는 법인인데 농지를 전용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한 후 건축해서 같은 재단에 이를 증여,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요,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증축하다 보니까 그가 농지예요. 전과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업법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결국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재배업을 하겠다던 법인은 건물 준공 후에 학원 등 임대사업, 이거 임대사업도 불법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농산물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간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찍은 사진 네, 찍은 데입니다. 감사위원회 박유한입니다. 저는 지금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쥐목이 전, 한마디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입니다. 이곳은 광주의 한 농지입니다. 농지 위에 농업용 창고를 지은 후 실제로는 마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세정과 홍임표였습니다. 실제 가보면요, 특히 시골 지역은 대부분이 태양광 시설 때문에 농업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짓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매달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례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유통 가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체수를 한번 보면은 매년 1000개 이상씩 늘어납니다. 이게 2024, 2025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숫자가 가히 놀랄 만한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소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득이 농지 소득이면 좋습니다만 불법적인 소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농업법인에 대한 메리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면요,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는 게 좀 정감이 가지 않을까 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세금 다 감면해줘요. 국세, 지방세, 그리고 세액 수입, 거기에 보조금까지 줍니다. 이게 연계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하게 연계돼 있다는 것 자체는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던 거죠. 그럼 저하고 한번 농업법인 한번 만들어 보실랍니까? 쉽습니다.
농업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지분 10%만 있으면 됩니다. 농업인 한 명, 지분 10%만 있으면 같이 함께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농지 33필지를 샀어요. 이건 최근 진짜 사례인데 33필지를 샀습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 다 감면받고 그 후에 농지 한 필지에 대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농산물 공장을 짓긴 하죠. 근데 그걸 임대를 했죠.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있다가 팔아버립니다. 완전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공장을 지은 만큼 그 주변이 다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떼돈을 번 거죠. 이 사람 60억 벌고 문 닫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리고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항상 농업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해결해낸 방법이 바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농업법인이 불법을 자행했을 때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매매나 임대, 목적의 사용, 미사용 모두 다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법인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또한 지금은 형벌제도도 있습니다. 2022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임대나 매매 이런 부분들을 못하고 그 과징금이라는 것은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돈을 거두어 들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참 무서운 제도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관리해야 할 지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그릭스라는 그 농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순하게 입력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몇 개 법인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법인조사라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법인조사 맡겨놓으면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 농업법인이 등록돼 만약에 대구, 북구 지금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 북구에는 농지가 없어요. 보시면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농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구, 북구에 있는 공무원이 이걸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죠. 농업법인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건 공무원을 탓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2022년도에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이 농지를 활용한 농업법인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과징금제도, 형벌제도, 이런 5년 이하 5천만 원 벌금까지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연계가 됐는지만 아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면 국세, 지방세, 세액 수입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 그중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방세 자료입니다. 지방세 자료는요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 번 이상 세금을 내야 돼요. 재산세 내죠,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그리고 세무조사도 합니다. 근데 이게 농업법인이 감면을 받고 나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특히 이제 감면분 추징에 대한 그런 것들은 행안부 감사나 다른 감사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변경된달지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토지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문제긴 한데 이제 취득세를 지방세 중에 취득세를 통해서 일단은 취득 가액을 알 수 있고 지목이 변경된 거, 그다음에 매수가액, 매도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통해서 실제 이 농지가 뭘로 쓰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에 농지로 샀다가 뭔 용도로 바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있는데 여기는 국세청에다가 이 사람들이 매출 내역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농산물 공장을 했으면 그 공장에서 얼마만큼의 생산물을 만들어냈는지 그걸
하면서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다 신고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자료가 있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합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에 있는 법인이거든요. 관내에 있는 법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같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거기에 또 하나 직불금 자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불금이라는 것 자체는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그 내용을 거기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농업법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료를 가지고 실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주 남구를 조사해 봤더니 아그릭스라는 농업 프로그램에 111개 법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법인은 40개 법인밖에 안 돼요. 나머지 법인은 실제 농지를 사놓고 안 해요. 그래서 그 40개 법인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조사하면 되죠. 나머지 법인은 신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법인의 목재고기의 사용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국에 있는 농지와 건축물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자료는 여러분 그 조상 땅 찾기라는 그 시군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그 해당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농지뿐만 아니라 토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끌어오다 와서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농지 그리고 건축물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끔 매칭해 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세 과세 자료를 아까 연계해서 만약에 감면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 분명히 감면분을 추징을 했으면 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탄로세원을 추징하고 그다음에 법인 해산 명령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샘플로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광주 중에서 남구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구를 조사해서 먼저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관리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신고는 이 사람들이 소득은 언제 신고했고 그런 내역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그다음에 취득세, 그다음에 법인 해산 명령 등 해산 조치.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법인 해산해라 하는 것 자체는 엄청 큰 행위거든요. 또 대표적인 토지를 보시면 이게 강주 남구에 있는 법인입니다. 근데 남구에는 농지가 없어요. 일부러 농지를 안 사요. 남구에. 그리고 광산구에 농지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3년 만에 싹 팔아버려요. 개발 행위를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남기고 사라지는 법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해당 시군구에도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조사를 확대합니다. 광주에 있는 5개 자치구까지 다 확대를 해서 그 결과 과징금 106억 원, 그리고 취득세 10억 원, 법인 해산 60개소, 농지처분 16개 법인에 대해서 하게 되고 형사고발도 21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국 지자체의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요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광주에 있는 법인이 다른 데로 이전해버려요. 그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국 모든 곳에 이런 내용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자료를 등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세제 혜택은 어떻게 추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농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세력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보고만 있었어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근절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천억 원의 지방 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국정감사에 가서 이 부분을 주장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 지방세, 세외 수입, 그리고 보조금 이 4개, 그리고 농지 현황 이 5개를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화 시켜야 됩니다. 각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한쪽에서 만약에 추징이 됐다 그러면 다른 쪽도 당연히 따라서 연계해서 추징해서 농지를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농지 투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투기를 적발했는데요. 농업법인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령과 그다음에 농업 경영 시스템 모두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육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은 상당히 정말 어렵거든요. 가서 보면 한 그 담당자가 수백 개의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러면서도 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를 위해서 좀 꼼꼼하게 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농업 법인 관련 부처 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금, 그 다음에 직불금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보면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국정감사에서도 좀 좋은 사례로 해가지고 추천도 되고 채택도 됐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기반 농업법인 조사가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지금 2026년 전국적으로 농지 전수조사로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 우수한 데이터 정책 사례가 국가 전체로 확대됨으로써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 부패를 해결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통합은 단순히 지역이 확장된 수준이 아닙니다. 단절된 데이터가 통합되고 메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AI 신산업 생태계를 앞으로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지역 혁신 및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는 호남 지방데이터청 전주사무소 송지현 주무관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예방 정책 수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 송지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국가데이터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주제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안전한 위치, 머신러닝과 공간 분석을 활용한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선정 및 정책 제언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전체적인 분석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장수군 전체를 가로 세로 500m 단위의 촘촘한 격자로 분해했다는 점입니다. 직관이나 관행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여 가장 과학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4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 기존 관행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밀 변수를 설계했습니다. 둘째, 이 데이터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심층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셋째, 머신러닝을 통해 산불 예측 히트맵을 만들고 최적의 좌표 50곳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 제언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수군이었을까요? 장수군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장수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지리적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CCTV 설치 방식은 어땠을까요? 우측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3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큰 곳 위주로 설치되는 민원 의존, 전력이나 통신선이 끌어오기 쉬운 인프라 우선, 그리고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러한 관행적 설치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정작 불이 나면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사각지대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수행하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기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기준이 민원과 인프라였다면 미래의 기준은 500m 격자별 객관적 위험도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의 주체 역시 담당자의 직관에서 객관적 채점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 그림처럼 겉보기엔 똑같은 숲이라도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보면 91점짜리 고위험 구역과 42점짜리 저위험 구역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든 면적을 동등하게 분할하여 숨겨진 위험도를 남김없이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적 예방 정책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격자들을 어떻게 채점했을까요? 단순히 나무가 많다, 적다 수준이 아닙니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총망라하여 정밀 변수를 4차원의 입체적 시나리오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인구 밀집도와 기존 감시망을 평가하는 구조 및 노출 요인. 둘째, 고도와 경사도, 바람의 영향을 보는 지형 및 산림 요인. 셋째, 온도와 습도 같은 발화의 조건을 보는 단기 기상 요인. 넷째, 최근 2주간 얼마나 건조했는지 파악하는 시계열 패턴입니다. 산불은 단 하나의 이유로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융합해야만 진짜 위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집한 변수 중 과연 무엇이 산불의 발생 확률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변수들의 예측력을 나타내는 AUC, ROC 지표를 통해 핵심 요인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우측에 정리된 상위 3대 위험 변수를 보시면 첫째, 예측력 0.8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유효 습도 및 평균 습도입니다. 며칠간 누적된 끄질긴 건조함이 발화의 절대적인 제1 요건이었습니다. 둘째는 산불 밀도 지수입니다. 과거에 불이 났던 패턴이 미래의 위험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임이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셋째는 바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산림 폭노출 평균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건조한 기후 아래 산림과 가깝고 과거 산불 이력이 겹치며 바람에 취약한 곳. 바로 이것이 우리 모델이 짚어낸 가장 치명적인 핵심 위험 타겟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진행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산불 위험도가 우상향으로 치솟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길다고 해서 즉각적인 산불 위험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단일 요인의 단순한 직선 논리로는 수만 평의 산림에 가려진 숨겨진 위험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십 개의 변수를 동시에 학습하고 판단하는 고급머신 앙상블 기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격자 내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분석하는 모란사이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란사이 분석, 즉 공간 자기 상관 분석이라고 불리는데 해당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실제로 산불은 산불 위험 구역에 흩어져 있지 않고, 즉 랜덤하게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고 끼리끼리 모여 움직이는 확고한 공간적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각 격자의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위험 구역을 추출하려고 했었는데 리사 분석을 통해 일회성 이상치가 아닌 연쇄 확산 위험을 품고 있는 핵심 구역을 먼저 추출했습니다.
총 장수군의 기억자는 2,300여 개로 그중에 리사 분석 결과 하이하이, 즉 나도 위험하고 내 주변도 위험한 핫스팟이 213개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요인들이 위험도를 증폭시켰는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산불은 능선의 위치나 특정 사면 등 바람을 타고 번지기 쉬운 지형적 취약성을 따라 위험도가 급격히 가중됐음을 확증했습니다. 자, 이제 위험 요인들을 확인했으니 이제 미래를 예측할 차례입니다. 저희는 과거의 패턴을 단순히 암기하는 선형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머신러닝 앙상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개의 의사 결정 나무가 보입니다. 단일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알고리즘이 도출한 확률들의 평균을 내어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소프트 보팅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훈련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얽매이는 과적합 현상을 통제하고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한 베스트 예측 모델을 구축해냈습니다. 이 앙상블 모델이 장수군 전역 500m 격자를 채점하여 지목한 최종 산불 위험 지도입니다. 붉은색이 밝아질수록 발화 위험이 극도로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장수군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들을 이 지도 위에 올려보았더니 미설치 지역의 무려 90%가 가장 위험한 붉은색 구역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500m 격자의 촘촘한 위험도 채점을 통해 직관이 아닌 명백한 시각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 있는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붉은색 꼭대기에 무작정 CCTV를 세워야 될까요? 저희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4단계 현장 적합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단계로 머신러닝이 꼽은 초기 고위험 격자를 추린 뒤 2단계로 중장비와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접근성을 따졌습니다. 3단계로는 산등성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 지형적 시야 확보를 검증했고 마지막 4단계로 기존 감시망과의 중복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무작정 위험한 곳이 아니라 위험도, 접근성, 시야성, 예산,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는 실제 설치 가능 구역 최종의 후보 50곳을 이렇게 정밀하게 걸러냈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최종 CCTV 설치 입지 상위 좌표입니다. 장기면 산 55-3번지 등 구체적인 지번까지 특정했습니다. 순서는 큰 의미는 없고 추출된 50개의 좌표는 대부분 산불이 날 확률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표시된 이 붉은 점들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고도화된 머신러닝 앙상블 예측과 4단계 깐깐한 현장 적합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지금 당장 행정력이 투입돼야 할 가장 최우선 사각지대의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가장 안전한 위치를 가리키는지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민원인의 큰 목소리나 관행에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다가오는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당 3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가의 감시 장비를 우선순위 랭킹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은 데이터가 지목한 가장 우선순위의 CCTV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50개의 좌표를 현지 확인한 결과 실제 설치할 장소 최종 후보지 6곳을 선정하여 집중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지역통계 데이터 발전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체계를 선도하여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발표는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기획과 김현 사무관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의 기초, 지역 공급 사용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 지역 경제통계기획과 사무관 김현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균형발전의 기초 지역 공급 사용표라는 주제로
저희차가 지난 5월에 처음 공표한 지역 공급 사용표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이 열리는 이곳 대구를 실제 분석 사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통계 하나로 그러니까 한 지역의 생산과 소비, 교육 구조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개념 속에 23년 주요 결과, 활용 방안, 대구 분석 사례,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공급 사용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생산한 1년 동안 만든 재화와 서비스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행렬은표로 정리한 통계입니다. 왼쪽 편 공급은 지역에서 만들고 국외에서 사오고 다른 지역에서 받아온 것들의 합, 오른쪽에 사용은 지역에서 쓰고 국외로 팔고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것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과 사용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지역 경제 살림살이를 가계부의 수익과 지출처럼 보여주는 통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표는 이런 모습입니다. 왼쪽의 지역 공급표는 지역에서 공급된 재화 서비스가 어디서 왔는지, 즉 산출, 수입, 이입 등 원천을 보여주고, 오른쪽에 지역 사용표는 산업별 비용 구조와 함께 재화 서비스가 중간 수요, 최종 사용 중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두 표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표는 총 공급, 총 산출과 사용표의 총 사용, 총 투입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빠짐없이 정합성 있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급 사용표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무엇을 얼마나 만드는지, 필요한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만든 것은 어디로 보내는지, 지역끼리 무엇을 주고받는지입니다. 저희는 2020년 기준으로 17개 시도, 25개 생산물, 산업 단위로 단위표를 지난 5월 18일 실험적 통계로 최초 공표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 4개 년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23년 주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급되고 사용된 재화 서비스의 총 규모는 8,972조입니다. 공급 쪽을 보시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산출이 5,647조, 63%를 차지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이입이 24%, 국외 수입이 11%입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입, 지역 간 거래가 국외 수입의 2배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역 간 분업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사용 쪽은 중간 수요가 38%, 가장 크고 소비 투자가 27%, 이출, 수출 순입니다. 공급과 사용이 8,972조 원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만요. 이번에는 전국 권역별로 총 공급과 규모와 인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발표 자료에는 인구 규모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지금 다시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급은 수도권이 4,202조 원으로 가장 크고 동남권, 중부권, 대경권, 호남권 순으로 이어집니다. 추계 인구를 보면 수도권이 추계 인구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 2,619만 명으로 전국의 50.6%이고 동남권, 중부권 순으로 총 공급 순위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입니다. 이를 산출 기준으로 다시 보면 수도권이 전국 생산의 48.6%,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경기와 서울 두 시도만으로도 전국의 43.5%, 결국 생산과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모여 있고 지역 균형 발전 논의에서 늘 언급되는 수도권 집중이 이 통계로 정확히 수치해야 됩니다. 총 공급과 총 사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161조 원으로 1위이고 서울, 충남, 경북 순입니다. 오른쪽에 경기의 총 사용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는 전국 평균에 비해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경기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사용 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역별 산업 구조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도시가 서울과 울산입니다. 서울의 생산의 87.7%, 부가가치의 92.6%가 서비스업입니다. 금융, 정보통신, 전문 서비스가 서울 경제를 이끄는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서비스 도시입니다. 반면 울산은 생산의 82.8%가 광업 제조업으로 석유화학과 자동차 기계 중심의 제조도시입니다. 권역별로도 수도권의 서비스 집중이 약 60%이고 나머지 권역은 광업 제조업이 두드러집니다. 지역마다 먹여 살리는 산업이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을 숫자 하나로 보여주는 지표가 입지계수입니다. 그 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해당 지역에 얼마나 몰려있는지를 나타내고 이보다 크면 특화산업으로 봅니다. 석회석 채광 때문에 강원의 광업은 입지계수가 16.55로 전국 평균의 16배 이상 집중되어 있고 제주는 농림업, 세종은 공공행정,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이 어떤 산업으로 전국 분업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저희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 간 거래를 보시겠습니다. 거래액 1위는 서울에서 경기로 가는 194조 원, 2위는 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134조 원입니다. 이 두 방향을 합치면 328조 원으로 전체 지역 간 거래의 15%가 서울, 경기 축 하나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충남, 충북이 수도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역 안에서의 거래 비중도 수도권이 가장 높고 호남권이 가장 낮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수도권이 우리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고받는지 나눠보면 방향이 또렷하게 갈립니다. 제안은 경기, 충남 영남의 제조 거점에서 만들어져 전국으로, 특히 수도권을 흘러갑니다. 반면 서비스는 서울 한 곳이 전국 서비스 이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수도권 바깥에서는 권역별 거점 도시가 주변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요약하면 제안은 제조벨트에서, 서비스는 서울에서 우리 국토의 분업 구조가 이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품목으로 보면 전국 수출 1위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정밀기기이며 수입 1위는 원유 등 광산품입니다. 지역 간 이출에서는 기계 운송 장비가 가장 많이 오갑니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전남이 석유화학 제품을 내보내고 원료인 광산품을 들여오는 구조, 경기는 전기전자를 수출하면서 관련 부품을 수입하는 구조, 서울은 도소매 서비스를 전국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각 지역의 산업 정체성이 교육 품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통계의 활용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과 성과평가에, 연구기관과 대학은 지역경제연구와 산업연관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 분석과 투자 사상성 검토, 공급망 관리에, 일반 국민에게는 지역경제를 이해하는 교양 자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구조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균형발전의 정책의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실제 분석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지역은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대구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 연도의 지역 공급 사행표로 대구 경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3년 대구의 총 산출은 156.8조 원으로 전국의 2.8%, 부가가치는 72.9조입니다. 20년 대비 부가가치가 19.3%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교육 종합 수지는 20.9조 적자이고 특화 1위 산업은 섬유 의복입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산업 구조, 교육 수지, 자금률, 시계열 변화 순서로 분석했고 이틀은 어느 시도에서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화도입니다. 대구의 입지 개수 1위는 역시 섬유 의복으로 전국 평균의 2.4배입니다. 섬유의 도시라는 명성이 여전히 통계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2위와 3위가 흥미롭습니다. 보건사회 복지 1.86, 교육 1.69로
대구가 의료와 교육의 권역 거점이기도 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한편 규모 1위는 자동차 부품 중심의 기계 운송 장비입니다. 특화도가 높은 산업과 규모가 큰 산업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1위는 전기전자산업으로 20년 대비 산출이 68.8%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의 새 성장 동력이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지역 공급 사용표를 통해 대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 구조를 보면 대구는 뚜렷한 소비형 경제입니다. 총 사용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반면 해외 수출 비중이 5.9%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민간 소비 비중도 17개 시도 중에서 상위권입니다. 가계 소비와 지역 서비스업이 경제를 지통하는 내수 의존형 구조라는 뜻인데 안정적인 반면 바깥 수요를 끌어오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과제도 함께 보여줍니다. 생산물별 교육 수지로 대구가 무엇을 팔고 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흑자 1위는 기계 운송 장비로 플러스 4.8조, 자동차 부품이 대구 교육의 확실한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도 0.6조 흑자로 인근 지역 환자 수요를 흡수하는 의료 거점 기능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반면 소규화학이 7.9조 원 적자로 음식료품, 정보통신 서비스가 뒤를 잇습니다. 에너지, 소재, 콘텐츠 이것들을 여기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입의 상당 부분은 생산에 쓰이는 중간재 조절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금률, 즉 대구에서 쓰는 것 중에 대구에서 만든 것의 비율입니다. 전체 자금률은 61.3%이지만 품목별 편차가 큽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서비스는 자금률이 90%를 넘어 지역 안에서 해결되는 반면 소규화학은 24.3%에 그쳐 공급의 절반가량을 타 지역 이입에 의존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지역 제조 원가가 바로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주목할 것은 전기전자입니다. 자금률이 20년 대비 7.8% 올랐습니다. 지역 내 생산 확대가 수익과 이입을 대체해가고 있다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성장 동력의 세대 교체입니다. 특화 1위는 여전히 섬유지만 성장은 운송, 장비와 전기전자가 주도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의 전동화 전환이 최대 변수입니다. 둘째, 석유화학 자금률이 24%에 거쳐 원자재 충격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셋째, 보건사회복지의 교육 흑자가 확인해 주듯 대구는 의료, 교육의 근접 거점입니다. 넷째, 정보통신 서비스가 적자의 3.2, 정보통신 서비스의 적자가 3.2조 원으로 IT와 콘텐츠를 수도권에서 사오는 구조입니다. 지역 디지털 산업 육성의 객관적 근거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공급 사용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대구의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년 기준으로 지역 공급 사용표는 실험적 통계를 계속 공표하고 공표 시기를 매년 2개월씩 앞당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27년 하반기부터 지역별 산업률 부과율 기초자료인 투입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간 유출입 재축에 등 품질 고사를 거쳐서 29년에는 GRDP 기준형 개편과 동시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지역 공급 사용편이 이제 첫 걸음을 뗀 통계입니다. 현장에서 지역 정책과 연구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보완할 점을 알려주실 때 더 좋은 통계로 다듬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패널 토론을 위해서 사무관님께서도 위에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연사님들과 또 패널 토론에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윤충식 데이터 전략 과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이번 세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통계 데이터 확충 활용 세션의 좌장을 맡은 서울시 데이터 전략과 윤중식 과장입니다. 토론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왼쪽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사례별로 전체적인 늘은 총평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원 의원님부터 한번.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 사례별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 성장의 중심 세종시 산하의 세종연구원 연구실장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원도입니다. 저는 주로 인구감소 지원 연구와 함께 이제 행정 데이터 연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정책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정책 시뮬레이션 센터라는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아직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 그래 많지 않지만은 지금 데이터 이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민규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이제 이 포럼의 토론자로 좀 불러주셔서 굉장한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기술 경영과 관련돼서 기술 기획이라든가 평가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부경대학교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산업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그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시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의사결정 행정하는 빅데이터 분석 업무, 그리고 지역 통계 생산과 관리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좌장을 요청하신 이유가 기존에 이제 지역 통계 부분도 있고 최근에 AI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수도권 생활 이동 데이터라고 해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출발했거나 타 지역의 수도권으로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 통근이라든지 생활 이동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서 활용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사례는 이제 통신 데이터를 갖고서 체류 인구라고 해서 실제 각 지역별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었는지를 분석을 해서 실제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의 사례들이 민간 데이터까지 결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 이제 4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4가지 사례들이 단순히 이제 데이터가 집계라든지 단순 통계 처리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정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분들한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원 책임연구위원께 여쭤보겠는데요. 민간 데이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공정책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신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통계과 유인상 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단순히 민간 결합 데이터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국민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의 고도화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데이터청, 연구기관이 어떻게 협력해서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지방데이터청,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지역 맞춤형 분석을 수행하는 협업체계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재 제가 근무하는 세종연구원에서 충청지방 데이터청과 함께 세종시 최근 3년 의 인구이동 심층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충청지방데이터청, 세종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하는 첫 번째 공동연구인데요. 더불어 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발전전략 공동기획관에서 중부권 5극 3특 생활권 파트 집필진으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지자체 통계팀과 지역 데이터청의 역할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고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저쪽에 그 세종시 통계팀과 충청청 지역 그 통계과 그리고 저를 또 도와주시는 김송희 주무관님의 데이터 지원이 없다면 아마 저는 연구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국가에서 공표하는 국내 인구이동 통계는 시군구 단위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세종시 내부의 읍면동별 인구이동이나 생활권 변화를 기존 공표 통계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그 점, 그리고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세종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연구자는 정책 현장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지만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데이터만으로는 지역의 정책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데이터청은 바로 이 두 영역을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에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모든 지역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역 내 실현을 고대하고 준비합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지특회계 그 초강력 개정 신설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앞서 발표해 주신 민관 결합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민간 영역의 데이터 결합에 대한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의 확대와 강화 전략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민간 결합 데이터의 공유뿐만 아니라 활용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나 직업능력연구원 분석 주제를 보면서 세종시에도 저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좀 탐이 났는데요. 현재는 빅데이터 통계과의 민관 결합 데이터가 과제별, 기관별 분석 중심으로 협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모형과 표준 분석 체계를 축적해 나간다면 지방정부의 데이터 활용 수준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분석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업평가, 예산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데이터청과 연구기관 간 협력도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지자체에서도 통계 담당 인력의 기여가 재평가되고 위상이 함께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데이터는 통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방데이터청의 기능 강화가 5극 3특의 발전 전략 중 하나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와 지역데이터청의 중요성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통계와 수많은 데이터와 홀로 싸우며 시간을 보내는 주무관님들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통계 데이터 확충 및 활용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원도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사례에서 이제 광주 사례를 살펴봤는데 지방 행정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이 이제 개별적으로 확산되려면 저희가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총평과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지방 대중 확충의 성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지방 정부의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연구원에 이제 3개의 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방행정혁신실입니다. 이 지방행정혁신실은 저도 겸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디지털 혁신과 또 이제 제도적 기반을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이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의 디지털 혁신은 기존의 정부 3.0 이후의 어떤 디지타이제이션, 즉 전선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AI 트랜스포메이션, AX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에서는 조직 문화라든가 조직 구조 그리고 과업 절차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디지털 혁신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와 같이 이런 디지털 혁신이 이제 진행되면은 무연의 자본 및 가치 창출의 새로운 형식이 진행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와 결합을 시켜 자본의 수익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접근성 새로운 정보의 재생산이 공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어떤 사용 증대와 혁신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을 디지털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은 기존에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2월 27일 최근에 인공지능 및이라는 앞에 이제 말이 붙어가지고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이제 향후 말씀드렸던 이런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분석, 표현한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이 이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활용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처가 맞이해야 될 어떤 역할과 지방 정부가 이제 주목해야 될 역량과 또 어떤 것들을 이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에서 데이터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해서 생성 처리되어 기계 판독이 가능한 경영 정보와 비경영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셨던 발표와 같이 기존의 어떤 지역 통계, 조사 위주의 상산했던 통계에서 한정되지 않고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 모두를 포함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어떤 근거입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은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해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한다는 역할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3조에 나와 있는 국가 등의 책무인데요. 공공기관이 이런 수행 과정에서 편향성을 제거하고 의사결정 투명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수집이라든가 관리에 이제 그치지 않고 이 자료를 아까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가 검증이 필요하고 다양한 어떤 새로운 통계를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사용돼야 되는지 또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책임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3년마다 어떤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데요.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는 것과 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 또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특히 23조가 아마 이제 오늘 발표했던 사례와 의미가 있는데요.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및 홍보를 통해서 보급 확산 노력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23조와 연관되어서 이제 우수 사례로 공표가 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혁신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이런 이제 지방 정부의 어떤 제도적 기반은 좀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이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추가로 겸직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책임감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어떤 책임감 임명과 더불어서 지금 국가데이터처의 어떤 지방청이라든지 중앙
기관에서 이런 좀 더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노력을 발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지방 정부의 어떤 평가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실제 이런 공공과 민간 주체와 데이터 교류가 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표준화된 체계, 또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지방 정부의 자치 규범, 즉 조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추가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제 크게 이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제 저는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 데이터청과 함께 데이터 활용의 심화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어떤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김수성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의 산불 예방 정책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좀 보여집니다. 향후에 이게 지역 통계 활용 측면에서 핵심적인 표준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앞서 데이터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 큰 변화를 가졌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사후 약망문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왜 생겼느냐 이런 방향이었다고 하면은 장수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데이터가 정책을 설계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확인하는 이런 끌려가는 수동적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아마 오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달성군 인근의 산불 감시 체계에 대한 이 시스템이 바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걸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먼저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방향에 대한 부분에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책에 있어 가지고 늘 고민거리가 어디에 할 것이냐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응하는 체제로 준비를 하고 그만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적인 예로 도로에서 위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났다라든지 그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측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간 데이터하고 지금 우선순위 투자 효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책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지금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빈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그대로 투여하고 정책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민간 데이터의 융합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도 설명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목적 데이터가 있는데 저도 인구 데이터를 되게 많이 활용했는데 결국에는 인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목적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인구 이동이 왜 이동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공간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장수군 사례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양성해 주신다 그러면은 이런 공간 데이터에 대한 장수군 사례가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민규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공급 사용표에 대해서 기존 자료와 좀 차별된 게 좀 더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 기초 통계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리고, 이 지역 통계표가 향후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자체 산업 육성 정책의 어떤 나침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이민규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올 초에 그때 이제 이 지역 공급 사용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대전시에서 이제 회의를 했고 그때도 이제 이런 저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또 나오는구나라는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기대 반 이것도 될까 또 이제 굉장히 그 자원도 적고 인력도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쭉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5월에 드디어 이제 이런 결과를 공표를 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니까 굉장히 좀 김 여사관이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일단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이제 보통 제가 부산 쪽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과 연구를 할 때 뭐 부산 혹은 뭐 부울경 이제 어떤 산업을 정해서 그 산업에 대한 어떤 뭐 경제 파급 효과나 뭐 이런 분석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수행할 때 지역 산업 연간표라는 걸 썼고 그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매년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 현재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항상 좀 어려웠던 부분이 가장 최근 시점이 2020년 기준이다 보니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어디 투고를 하면 왜 이렇게 좀 올드한 데이터를 썼냐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였는데 오늘 이제 뭐 2020년, 2021년, 22년, 2023년 이런 이제 지역 공급 사용표가 계속 이제 꾸준히 축적이 된다면 아마도 이제 가장 최근 시점에 대한 뭐 데이터를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공급 사용표가 기존의 산업연관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활용도가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IO 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공급 사용표도 그렇고 아마 이게 17개 광역시도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용인시에 있는 뭐 연구원 용인연구원에서 뭐 용인시 차원에서 반도체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용인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경기도로 잡히다 보니까 용인시에 대한 효과를 좀 분리하기 위해서 결국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좀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게 나중에 인기를 끌게 되면 여러 이제 시 차원에서도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어떻게 대응을 하셔서 시에 많은 거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고요. 그런 게 된다면 진짜 굉장히 활용도가 되게 높을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연구자로서 이런 표가 나오면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아까 오전 세션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갖고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는 증거 기반,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 이런 얘기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 많이 도전을 받는 거는 정책을 기획을 할 때 실제 성과 측면에서 그렇게 의사결정한 것이 실제 성과 측면에서 데이터로 검증이 되느냐 이런 화두를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에 이제 손목닥터라고 그래서 그 앱을 가입한 손목닥터 가입자가 290만 명이 됐는데요. 이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연말에 서울페이로 바꾸면 현찰처럼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손목닥터를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 건강이 좋아졌는지 실제 의료비는 절감됐는지 이 관련된 챌린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래서 어떤 정책 효과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정책을 기획할 때 이제 그런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사전에
모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가입자를 늘리고 앱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는 각종 의료 정보와 서울시가 가입한 가입자 정보를 가명 결합을 통해서 실제 그 열심히 걸어 다니시는 분이 의료비가 실제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 분석을 했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신청하고 가명 결합 준비하고 데이터 결합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계속 이 챌린지가 있었죠. 언제 나오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4가지 사례들도 어떻게 보면 우아하게 이제 성공 사례니까 우아하게 그 백조가 위에 우아하게 있는 모습은 보였는데, 사실은 밑에서 열심히 그 가라앉히지 않기 위해서 활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만들 때 제도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불법 농지 조사 사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 챌린지 그런 게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임대진입니다. 전남 광주 임대진입니다. 저도 자꾸 헷갈려요. 제가 소속이 어딘지 헷갈리는데 이제 금방 정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저는 감사부서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취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좋았었던 것은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제가 원하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너무 좀 현실적인 안주를 하다 보면 그냥 있는 감사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고 사회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고 계속 했었고, 이제 그 전에도 지금 이제 이건 농지 감사는 이제 그렇다 치지만 다른 감사들도 좀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언론하고의 그런 대척점에 있는 부분. 일단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객관적인,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근거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세금을 부과하거나 고발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신체적으로도 유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너무나 그 또 전국적 이슈가 되다 보면 수많은 지자체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거 되네 안 되네. 막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본인들이 그냥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꼭 그것들을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말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인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부서가 좀 좋았던 이유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웠었던 것은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지만 가장 보람됐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충분한 토론을 하려면 좀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제 앞에 이제 발표 관련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최종 마무리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세션 내용들이 이제 사례 중심으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분석이 실제 산불 예방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지역 경제의 어떤 특성들을 찾는 그런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타기간에 이제 전파가 되려면 많은 해결해야 될 핵심 어떤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통계 혁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전문위원분들 중에서 꼭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라든지 향후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징검다리 형태로 이런 거는 꼭 제도적이나 좀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공공 데이터와 저는 지역 데이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관리하는 모든 파일을 의미하는데, 아까 이제 발표 제목에도 지역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어떤 지역 통계는 지역 단위로 체계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거나 이제 작성되는 승인 통계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국가 데이터처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이런 통계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나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실험적 통계를 포함해서 이제 그림이라든가 사진까지 다 포함되는 비경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와의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지가 이제 지역 데이터처가 이제 향후에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특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광역 어떤 경제권이라든가 생활권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 수요를 이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에 체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가공해서 탐색이 강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공공 데이터와 굉장히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제 별도의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거버넌스 체계, 또 어떻게 이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매년 이렇게 지역 경제, 지역 통계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이런 포럼을 만들고 각 사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훌륭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위원분들 감사드리고, 각 지역 사례를 발굴해서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좌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 지역통계 데이터 발전 포럼 준비된 모든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셔서 발표 준비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또 좌장을 맡아서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 주신 좌장님들, 그리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끝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